네, 안녕하십니까. 2018년도 교육행정직 9급 기출문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2018년도 지방직 9급 기출문제 해설을 했었는데, 먼저 그거부터 보시고 나서 그리고 교육행정직으로 넘어오시기 바라겠고, 특별히 교육행정직에 대한 총평은 하지 않겠습니다. 교육행정직 문제가 같은 지방직임에도 불구하고 평가원에서 내는 것이다 보니까 문제 난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평가 지점이 있지는 않고요. 이런 정도의 문제라고 하게 되면 100점을 맞는 게 맞는 겁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직 때와 마찬가지로 시간은 좀 적게 걸릴 겁니다. 문제가 쉽기 때문에 10문제 10문제 호흡 끊어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보시게 되면 법치행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본적으로 법치행정 바로 떠올려 보시고요. 법치주의가 입법 그리고 행정, 사법 영역에 적용될 때 행정 영역에 적용되는 법치주의를 우리가 법치행정의 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법치주의라는 것이 2차 대전 이전과 이후 비교하시면 되고 2차 대전 이전까지는 법률 적합성의 원칙만을 그 내용으로 포함을 하고 있었다면 2차 대전 이후에는 법률 적합성과 함께 법적 안정성의 원리가 법치주의 안으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행정 영역으로 들어간 법치 행정의 원리 역시도 법률 적합성의 원칙과 법적 안정성의 원칙 두 가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테고요. 법치 행정의 원리는 오토마이어가 말을 하기를 법률의 법규 창조력과 법률 유보 원칙 그리고 법률 우위 원칙 세 가지를 그 내용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법규를 창조한다. 권리의무, 외부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법규는 무엇으로서 법규범은 무엇을 창조하냐? 법률로서 창조한다. 그 다음 법률 유보 원칙이라는 것은 법률에 맡긴다 라는 뜻이죠. 적극적 법률 적합성 원칙을 말하는 것이고 법률 유보 원칙은 법이 없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이 없는 경우에 과연 별도의 법의 근거가 필요한 것인가 라는 문제가 생기고 법률 유보 원칙은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영역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용 영역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법은 성문법이어야 됩니다. 불문법의 근거를 두고 있다라는 말은 성립될 수 없겠고 법률 우위 원칙이라는 것은 소극적 법률 적합성 원칙으로서 이건 법이 있는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있는 법에는 위반하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소극적 법률 적합성 원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며 법률 우위 원칙은 모든 행정 영역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적용 영역에 구별이 따로 없고 법에 위반되지 말라라고 했을 때 법률 우위 원칙에서의 법률에는 성문법과 함께 불문법도 함께 포함됩니다. 끝났습니다. 1번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유급 보좌관 인력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 조례로 규정할 사항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에 대한 문제는 법률로 정해야 되는 겁니다.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로 정해야 된다. 무엇을? 지방자치단체 조직에 대한 문제는 그것은 법률로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치법규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유급 보좌관을 두었던 것은 아니었었고요. 이거는 상임위원회 42명, 42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근로자를 채용을 했으니까 그에 따른 당연히 급여를 줘야 될 것이고 비용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일을 지원하기 위한 기간제 근로자지만 결국은 지방의원들의 업무를 얘네들이 분담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각 지방의원들마다 유급 보좌관을 둔 거와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문제로 바라봐야 될 것이고 따라서 이것은 법률의 근거를 두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조례 근거를 가지고 충분한 것이 아니다. 뭐가 적용된다는 얘기입니까? 의회 유보 원칙이 적용된다라는 뜻이죠. 반드시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의 근거가 있었어야 된다. 법률 유보의 원칙은 행정권의 발동에 있어서 조직규범의 작용규범이 요구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조직규범 당연히 조직법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작용법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삼천여기 계율법, 행정법의 몸통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법률 우위 원칙, 물론 여기서 작용법은 성문법입니다. 불문법이라는 것은 해당 사항이 없고 법률 우위 원칙은 행정의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 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사실행위 역시도 법에 위반되면 위법하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행정 지도와 같은 사실행위는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취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고 보니까 위법해질 수 없다라고 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위법할 수가 없다면 왜 소송을 제기하겠습니까?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데 그 위법성을 다투고자 하는데 제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상 적격이 흠결된다고 해서 본안에 가서 위법해질 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지도와 같은 사실행위도 당연히 법에 위반되면 위법해질 수 있는 것인데 다만 이것이 주관적 소송이라는 원칙을 세우게 된다면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대상 적격이 흠결된다는 얘기입니다. 법률 우위 원칙, 법률 우위의 원칙이란 국가의 행정은 합헌적 절차에 따라 제정된 법률에 위반돼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죠. 물론 이제 법률에 위반돼서는 안 된다. 제정된 법률, 제정법이죠. 실정법에 위반돼서는 안 된다. 물론 당연히 포함되고 불문법에 위반되는 것도 당연히 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불문법이 빠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틀린 지문이라고 말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여기서 합헌적 절차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2차 대전 이전과 다시 이후를 나눠가지고 형식적 법치주의 시대와 지금의 실질적 법치주의 시대를 비교를 해보면 두 가지의 측면의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의 범위가 양적으로 확대가 되고 질적으로 엄격화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양적으로 확대가 된다는 것은 위임 입법을 인정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법률의 범위 안에다가 무엇을 포함을 시키게 된다? 법규 명령을 포함시키게 된다. 그 다음 질적으로 엄격화가 된다라는 얘기는 과거에는 악법도법이다라고 해서 어쨌든 법률의 근거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히틀러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은 합헌적 법률을 적용시킨다는 겁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돼서는 안 된다. 헌법의 기본권 보장의 취지에 반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위헌심사 제도가 도입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87년도 이전과 이후를 나눠가지고 위헌법률 심판을 과거에는 대법원이 했었고 지금은 헌법재판소가 하고 있습니다. 2번 행정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처분적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다. 당연히 법률 맞죠? 그죠? 법률 맞습니다. 다만 처분적 법률 그죠? 적 하게 되면 A적 B 하면 앞에 게 실질 뒤에 게 형식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법규 명령의 성질을 띠는 만약에 행정규칙이다. 그러면 그것은 이제 법규적 성질을 가지는 행정규칙. 그건 법규 명령입니다. 처분적 법률, 처분적 성질을 가지는 법률. 그러면 이건 처분입니다. 집행적 법규 명령. 이렇게 들어가면 이미 집행된 거나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앞에 있는 부분이 실질이 되는 것이고 처분적 법률은 처분입니다. 하지만 법률은 맞습니다. 법률은 맞겠죠. 이건 광주 민주화운동 보상에 관한 법률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에 관한 법률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일반적 추상적 규범이 아니었었습니다. 이것은 개별적 구체적 규율을 하는 처분적 법률에 해당을 했었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지급 결정이 있지 않아도 그 법률만을 근거로 해서 보상 청구권이 바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한 개폐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 불문법이 과연 성문법을 폐지시킬 수 있겠는가 이겁니다. 성문법이 불문법에 위반되면 위헌 위법 무효가 되는 것이냐라는 문제인데 이것은 만약에 그 불문법이 헌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럼 효력 자체가, 체급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법률이나 법률 조항이 헌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불문법에 위반되면 무효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게 보지 마시고 동위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똑같이 법률적 효력을 가지고 있을 때 성문법으로서의 법률과 불문법으로서 충돌이 발생하면 그 불문법 위반으로 성문법이 폐지되었다라 볼 수 있냐? 그건 아니겠죠. 관습법이 개폐적 효력을 갖는 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우리 판례도 그렇게 보다시피 이것은 예비적 보충적 효력을 갖습니다. 우리는 이 작용법, 실체법의 부분에 있어서는 대륙법계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성문법을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 적용을 시키게 되고 불문법을 2차적으로 보충적으로 적용을 시키게 됩니다. 다만 주의해야 될 부분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 불문법이라는 것이 언제나 성문법이 없는 흠결 영역에 대해서 보충적으로만 적용되는 것은 또한 아니라는 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성문법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도 불문법을 적용을 시키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보충적으로 적용을 하게 된다. 하지만 언제나 보충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원칙적으로는 보충적인 게 맞습니다. 개폐적 효력까지 갖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규칙이 법규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법원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죠. 행정규칙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 행정입법의 산물, 형식과 내용을 비교했을 때 법규, 행규, 행규 이렇게 들어가죠. 법규명령 형식의 법규명령과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행정규칙 형식의 행정규칙을 행정입법을 1번, 2번, 3번, 4번 순서를 매기면 그 중에 2번, 3번, 4번은 어쨌든 형식이나 내용 둘 중에 하나가 법규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법규명령이 아니면 그냥 우린 우선 행정규칙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면 2번, 3번, 4번은 행정규칙입니다. 그런데 2번, 3번, 4번에 대해서 2번 같은 경우에는 시행령의 법규성을 인정을 하게 되고 3번 같은 경우에 수권법령과 결합해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법규성을 인정을 하게 되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준법규성서를 적용시켜서 헌법재판소가 법규명령으로 인정을 하고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지만 대외적으로 아무런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봤지만 최근에는 헌법재판소를 따라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 2번, 3번, 4번과 같은 행정규칙도 법규성을 갖게 되면 즉 뭐예요? 법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면 그것도 법규명령으로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법의 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법률의 범위 안에는 법원의 범위 안에는 무엇이 포함될 수 이제는 있기 때문에 법규명령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저 법원은 행정법의 법원의 그 법원이 아닙니다. 근원 원자가 아니라 집 원자를 사용을 하고 있죠. 보충적인 법원으로서 조리에 따라 재판을 할 수가 있다. 그렇죠? 법률 우위 원칙에는 불문법도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판례는 법이 아니지만 관습법과 조리법은 인정을 하고 있고 조리법이라는 것은 재판을 거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문법이나 또는 관습법이 없다고 해서 재판을 거절할 수는 없으니까 뭔가 기준이 필요하고 따라서 사물의 본질적 법칙으로서 조리법, 조리 이치에 맞아야 한다는 뜻이죠. 조리라는 법은 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최후적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3번 행정상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지금 보시다시피 교육행정직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혀 까다로운 게 없습니다. 그냥 보시면 우선 답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 정도는 돼야 그 다음에 국가직과 지방직 여러분들이 승부를 걸어볼 수 있습니다.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보는 순간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기준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학설은 주체설, 성질설, 이익설 그리고 신주체설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있었던 그 구주체설 같은 경우에는 한쪽이 행정주체면 된다는 거죠. 법률관계 일방 이상이 한쪽 이상이 행정주체면 공법관계, 신주체설은요 한쪽 이상이 사인이면 사법관계 거꾸로 갑니다. 거꾸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질설 같은 경우에는 한쪽이 우월적 지위에 있으면은 그러면 공법관계, 서로 대등한 지위에 있으면 사법관계. 그 다음 이익설 같은 경우에는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게 되면 공법관계,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게 되면 사법관계. 그런데 구주체설, 성질설, 이익설, 신주체설 그 어떤 것도 제대로 된 기준이 확실한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종합설의 입장이 통설 판례 입장입니다.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는 1차적으로 관계법령의 규정의 내용과 성질을 기준으로 구별한다. 지금 이것은 관계법령에 따로 특별한 근거가 없을 때 이와 같은 기준을 적용시키겠다는 거니까 1차적으로는 관계법령을 보고 적용하는 게 당연히 맞는 겁니다. 그래서 공법이 적용되는 영역이라고 한다면 공법관계로 보는 게 당연히 맞겠죠. 행정상 법률관계를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로 구분하는 것은 각각의 소송 절차와도 관련된다. 그렇겠죠. 공법관계라고 한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사법관계라고 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제 공법관계도 권력적 공법관계라고 하게 되면 항고소송을, 비권력적 공법관계라고 하게 되면 당사소송을 제기하게 될 것이고 어쨌든 전부 다 행정소송은 맞겠죠. 행정소송입니다. 초중등교육법상 사립학교에 대한 중학교 의무교육의 위탁관계는 사법관계에 속한다. 지금 이게 바로 게임 끝난 거죠. 기업과 디귿 비교하면 되는 거죠. 초중등교육법입니다. 중학교까지, 고등학교까지는 초중등교육법이죠. 고등교육법은 대학교부터입니다. 그러면 저 공법이지 않습니까? 공법이기 때문에 공법 적용받고 있으면 1번 기억에 따르게 되면 이건 공법관계로 분류하는 것이 맞겠고요. 행정사법관계, 행정사법이라는 것은 이거는 독일 적용 방식이죠. 이건 독일 방식이고 일본 방식은 관리관계라고 처리를 하죠. 행정사법관계, 여러분들한테는 관리관계의 문제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독일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사법이라는 목적은 행정목적이라는 거죠. 형식은 사법 형식이라는 겁니다. 행정목적이라고 해서 공법을 적용시켜버리게 되면 공법적 제약으로부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제약으로부터의 일정한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사법의 형식을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급부행정 영역에서 공기업 행정이 이에 해당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전기나 전화나 가스나 이런 거 공급할 때 우리가 한국전력공사하고 맺는 계약은 사법상 계약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행정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급부행정작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법 영역의 문제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 행정사법은 어쨌든 형식이 사법 형식으로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원래는 공법 영역에 있어서야 되는 문제니까 분쟁이 발생해서 소송이 제기되면 그때는 공법 원리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공법 원리가. 4번. 여기까지 3번까지는요 그냥 가장 기본적인 문제, 행정법 첫날 배우는 내용들이고, 공법상 권리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권이라고 하게 되면 국가적 공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공권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공권에 대한 문제는 문제 출제됐을 때 그냥 원고적격을 연결시켜 버리세요. 원고적격, 우리 행정수행법 12조 1문에 따르게 되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거기서의 법률상 이익은 통설 판례가 법률상 보호 이익설이고, 그 법률은 실체법이니까 실체법이 보호하는 이익은 권리이며, 그 법률은 공법이니까 실체법으로서의 공법이 보호하는 이익은 공법상 권리, 공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권의 문제가 출제가 되면 우선 원고적격 연결시켜 놓고 판단하시면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겁니다. 현재는 통설이 공권과 법률상 보호이익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구별했었고요. 대법원은 경업자에게는 개인적 공권을 인정하면서도 경원자에게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오히려 원칙적으로 원고적격 공권이 인정되는 건 경원자 쪽이죠.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배타적인 상호관계, 일방에 대한 허가는 타방에 대한 불허가로 귀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원자에 대한 허가에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한다라고 했을 때 공법상 권리가 인정되기 때문에 원고적격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경업자 소송이라는 것은 경업자는 기존 업자가 신규 업자의 진입을 배제하기 위해서 제기하는 소송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 기존 업자가, 제3자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존 업자가 받았던 허가가 강화성 특허라고 한다면 위법한 신규 업자에 대한 허가에 의해서 침해당하고 있는 그 영업상 이익은 권리의 침해가 맞을 것이고, 특허, 두 번째, 그것이 허가라고 할지라도 거리과당 방지죠. 거리과당 방지, 거리 제한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과당 경쟁에 따른 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경업자 속에서 허가인 경우에도 공법상 권리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하자 재량 사천권 수익적 행정뿐만 아니라 부담적 행정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거 왜 물어봤을까요? 이건 판례가 효과재량설의 입장을 간간히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구별을 하는 데 있어서 요건재량설, 판단여지설, 효과재량설 뭐 이런 학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효과재량설이 요건재량설은 법률 요건 부분의 재량이 존재한다는 것이지만 효과재량설이 법률 효과 부분의 재량이 존재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효과재량설은 수익적 효과를 동반하는 처분이면 그것은 재량행위고, 부담적 효과, 침익적 효과를 동반하면 그것은 기속행위다라고 파악하는 것이 효과재량설의 입장입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수익적 행정행위라고 했으니까 효과재량설에 따르면 재량행위입니다. 재량행위인데 부담적 행정이라고 하게 되면 효과재량설에 따르게 되면 기속행위입니다. 기속행위에서 무하자 재량 청구권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질문입니다. 하지만 거꾸로죠. 효과재량설은 완전히 틀려먹었죠. 거꾸로 오히려 침익적인 제재 처분이 재량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강학상 허가는 기속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재량설은 받아들일 수 없겠고, 부담적 행정행위도 재량인 경우가 워낙에 많이 있으니까 무하자 재량이설 청구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익보상이 인정돼야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니까 무하자 재량이사 의무가 인정되느냐가 핵심일 텐데, 무하자 재량이사 의무 인정 여부에 대한 문제는 우리 행정수행법 27조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행정수행법 제27조에 따르게 되면 재량행위라고 할지라도 취소 판결이 나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취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위법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고, 위법이라는 것은 의무 위반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량에도 의무가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하자 재량이사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 공권으로서의 경찰권은 주민에 의한 자치경찰제의 도입까지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가 된다. 공법상 권리는 법이 보호하는 이익입니다.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정개입 청구권이라는 것을 논의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특정 처분의 발령, 수익적 처분의 발령을 요구하는 행정개입 청구권은 원래 경찰 영역에서부터 출발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경찰개입 청구권이라고 하고 그것이 행정 영역 전반으로 넓혀졌을 때 행정개입 청구권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주도, 여수 몇몇 지역에 5개 정도 지역에 지금 시도를 하고 있고요. 시도한 지 약 10년이 되어 가긴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적용된 건 아니고요. 문재인 정부는요. 아예 자치경찰제를 더 확대해서 FBI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역 내에서 법령상의 제한 면적을 초과하는 연탄공장의 건축허가 처분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인근 주민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 원고 적격이 인정이 되겠는가? 건축법 제32조에 보게 되면은 생활 건강상의 이익을 침해하는 건축은 허용될 수 없다라고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 건강상의 이익을 침해하는 건축이 금지된다라는 것은 바로 그 인근 지역의 주민들의 생활 환경상의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라고 해석될 수 있고 따라서 공법상 권리 인정될 수 있습니다. 5번 행정행위의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는 1번은 틀렸습니다. 이의 제기 안 하겠습니다. 지나갔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제일 틀린 거 고르세요. 마음 편하게 공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기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일 재산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국가기속 결정을 해야만 비로소 국가의 소유로 되는 거 맞습니다. 맞아요. 이건 교수님이 이 법리를 잘 모르셔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비로소 국가 소유로 대상이 됩니다. 맞고요. 판례도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뭐를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냐면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의 특징을 말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거를 잘 몰라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이러면 젊은 교수님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평가원 아닙니까? 그렇죠? 잘 모신 게 아닙니다. 아무나 교수네 일로 와봐 출제해봐 이런 거예요. 평가원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문제 워낙 쉽잖아. 그렇죠? 이거는 1년 공부한 행정법 1년 공부하면 이 정도 출제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있지 않습니까?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로 보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말이에요. 일을 하다가 산재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재해가 발생했다. 다쳤다. 병원에 갔겠죠? 재해가 발생했습니다. 1번. 그 다음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2번. 그 다음에 3번.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판례에 따르게 되면 판례는 웬만하면 맞습니다. 양승태 빼고는 맞습니다. 지금 한두 개 사건이 아니죠. 어저께 내가 몇 개 못 봤는데 말씀드린 대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나요? 국공립학교 기성예비 사건, 사립학교 기성예비 사건 제가 했었고요. 그거 우리가 이겼는데 근데 국공립학교 기성예비 사건 졌거든요. 근데 주체가 같아요. 제가 연구했던 그 자료를 그대로 받은 애들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걔네들이 질 이유가 없는데 졌단 말이죠. 이게 이상했다 해서 당시에 제가 이 해설은 못하겠다 그랬습니다. 그 판례 나왔을 때 이건 해설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양승태 장난질로 이제 확인이 됐죠. 이거 말고 또 있지 않습니까?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사건에서 집행정지는 인정이 됐는데 본안은 고등법원 증거까지 봤는데 그 다음 제가 확인 못했는데 오늘 보니까 대법원도 졌더라고요. 전교조가 질 이유가 없습니다. 질 이유가 없는데 졌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정치재판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식의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양승태 끼는 것 말고는 웬만하면 대법원 얘기 맞습니다. 할아버지들 많이 좀 현명하십니다. 왔다 갔다 하시긴 하지만 정신이. 그래서 이 생각을 해봐요. 판례는 이런 식으로 봅니다. 재해가 발생하고 치료를 했는데 장애가 발생하면 그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그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봐야 되는 것이며 이때 지급 사유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때 이미 그 보험급여, 장해급여 지급 청구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때 당시에 이미 권리가 인정되는 겁니다. 법률관계가 완성이 된 거고요. 그러면 장애 발생하면 그 다음에 뭐 하겠습니까? 장해급여 청구하게 되겠죠. 이때가 바로 처분을 신청하는 신청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신청시와 장해급여 지급 결정 나올 때 등급이 낮다라거나 거부를 했다라거나 이 결정이 나오는 중간에 법령 개정이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신청시와 처분시 중에 어디를 적용시키냐? 처분시에 법률관계가 완성되기 때문에 처분시를 적용시키고, 다만 판례에 따르게 되면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지연시켜서 국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워낙에 클 때는 예외적으로 신청시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게 되는데, 그것은 법률행위적 행정입니다. 행정청의 효과 의사에 의해서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 효과가 발생할 때는 행정청의 처분이 나와봐야 비로소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고 법률관계가 완성되니까 처분시에 완성되는 것이고, 완성되는 시점에 법을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신법 우선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준법률행위적 행정이 방금 말씀드린 거 장애급여 지급결정, 이것은 준법률행위적 행정으로서 확인입니다. 이 경우엔 신청시 적용시킵니다. 신청시를 적용시킨다는 건 무슨 뜻인 거냐면, 장애급여 지급결정이 나오면 있지 않습니까? 그 지급결정이 나온 시점부터 권리가 인정되는 게 아니고, 그 신청시, 즉 지급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이미 권리가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확인해 주는 겁니다. 나중에. 이건 뭐예요? 친일 반민족 행위자입니다. 저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재산을 취득했다는 거예요. 그 재산을 취득한 그 시점부터 국가 거였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때부터 국가 거였다 이거예요. 만약에 얘가 만약에 일제시대에 1900년 딱 땡에 1월 1일 날 재산을 취득을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이 위원회에서 이거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이다라고 확인을 해주는 순간, 그러면 1900년 1월 1일부터 국가 재산이었던 겁니다. 그때로 소급해서 법률관계가 인정된다라는 것이지, 비로소 국가께 되는 게 아닌 겁니다. 지금 위원회 결정이 없으면 여전히 갑겁니다. 여전히 갑고의 갑소유 재산입니다. 얘가 결정 내려야 비로소 국가재산입니다. 그런데 국가재산은 언제부터 국가재산이었던 거냐면 앞으로 소급해서 1월 1일부터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마찬가지, 장애급여도 마찬가지로요. 그 근로복지공단이 장애급여 지급 결정 확인을 해주면 옛날부터 너한테 권리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소급해서 옛날부터 인정된다는 것이지 비로소 인정되는 것은 맞는 말인 겁니다. 그 다음 서울특별시장에 의료유사업자의 자격증 갱신 발급은 의료유사업자의 자격을 부여 내지 확인하는, 이건 준법률행위적 행정성 확인이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확인이 아니죠. 뭐예요? 자격증 발급이잖아. 발급. 어떤 증명서 발급 일에 들어가면 전부 다 공증입니다. 공적 증거력을 부여하는 공증이죠. 정년에 달한 공무원에 대한 정년퇴직 발령은 정년퇴직 사실을 알리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해서 행정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정년 도달해 있으면 끝난 거죠. 이제 공무원마다 정년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 누구는 70살, 누구는 60살, 누구는 61살 다 다르긴 한데, 어쨌든 법에 정해져 있는 정년에 도달하면 공무원의 지위는 자동 소멸입니다. 정년 도달했다는 퇴직 발령 통지는 관념의 통지니까 사실행위. 토지거래 계약 허가죠. 토지거래 계약 허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의 매매 행위 같은 경우에는, 거래 행위는 그 자체로서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무엇이 있어야 된다? 행정청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갑이랑 을이랑 만약에 거래를 했다, 땅을 사고 팔았다 하게 되면 둘이 손을 꼭 잡고 가야 됩니다. 꼭 잡고 가서 같이 허가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으면 비로소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이건 가항상 인가죠. 이건 가항상 허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금지 해제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규제지역 내 토지거래의 자유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금지를 해제해서 그 자유를 회복시켜주면 가항상 허가입니다. 가항상 허가라고 보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다. 이것이 바로 판례 입장이고, 이 판례에서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동적 무효 상태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그 거래행위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고, 이 동의를 통해서, 인가를 통해서, 토지거래 허가를 통해서 비로소 효력이 발생해서 유효 상태로 전환되는 것이다. 인가다, 허가가 아니다. 6번 행정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또 효력 발생 요건이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다. 이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있는 송달 얘기하고 있는 거죠. 송달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메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문서를 메일로 보낼 수도 있는데, 이럴 땐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상대방은 동의를 하면서 그 전자 메일 주소를 상대방에게 확인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일로 보내시면 된다.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인터넷 중에 하나에 공고해야 된다. 예, 이런 문제도 여러 번 나왔죠. 얼추 맞는 것 같은데 인터넷이 아니죠. 인터넷. 그러니까 인터넷은 필수.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은 옵션. 이렇게 들어가니까 예, 4개 중에 하나에다가 공고를 하는 건 맞는데요. 이것은 14조 3항. 예, 맞긴 한데 인터넷은 무조건 포함시키고. 그러니까 2개 이상입니다. 2개 이상. 인터넷 잡고 플러스 알파. 보통 우편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우편물이 상당 기간 내에 도달했다고 추정할 수 없다. 내용 증명 우편이나 등기 우편으로 가는 경우에는 추정할 수 있겠지만 보통 우편 같은 경우에는 피고 쪽에서 증명해야 됩니다. 송달이 이루어진 게 맞다는 것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에 입력된 때 도달된 것으로 본다. 그렇죠. 예, 이거는 반대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허가 등을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행정청에 컴퓨터에 입력된 때 그때고, 예, 이 경우에도 그 지정한 컴퓨터에 입력된 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이게 맞는 것입니다. 7번 행정행위 효력에 관한 설명입니다. 효력 들어가면 무조건 3개 떠올리라고 했고요. 3개. 예, 첫 번째 가장 기본적으로는 공정력. 예, 공정력은 처분의 상대방과 이해관계인에게 적용되는 협의의 공정력과 다른 국가기관에게 적용되는 구성요건적 효력. 그 다음 행정행위를 더 이상 취소 변경하지 못하게 만들므로써 존속을 시키는 행정의 존속력. 존속력은 형식적 존속력으로서의 불가쟁력과 실질적 존속력으로서의 불가변력. 불가쟁력은 취소 재결 및 취소 판결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존속을 시키고, 그 다음 불가변력은 취소 처분을 할 수 없도록 만들므로써 존속을 시키게 됩니다.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취소는 취소 판결, 취소 재결, 취소 처분 3개니까 3개를 다 막아버리면 존속됩니다. 그 다음 행정의 강제력. 강제력은 은맹확보수단 얘기하는 것이고, 직접적 강제수단에서 동일 상태를 실현시키는 집행력과 간접적 강제수단에서 자진 이행 유도를 하게 되는 제재력, 합쳐서 강제력. 효력 총 6개. 형사법원은 행정행위가 당연 무효라면 성결 문제로서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이건 무면허 운전, 무허가 영업 등의 죄를 묻기 위한 형사재판 상황을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판례 같은 경우에는 민사사건,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보고요. 당연 무효라고 한다면 공정력이 성립되지 않죠. 공정력은 행정행위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1번, 그것이 중대 명백할 당연 무효가 아닌 한 2번,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3번, 유효하게 통용되는 힘 4번. 그랬을 때 당연 무효가 아니어야지 공정력, 구성요건적 효력이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무효면 공정력이 없죠. 공정력의 방어막이 없다면 권한 없는 법원으로서의 민사법원이나 형사법원도 충분히 효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본안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재판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은 이제 신체 자유를 구속할 수도 있는 것이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형사재판에는 구성요건적 효력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된다는 주장이 있죠. 네, 저는 그 입장을 취하는데 판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형의 이름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건의 경우를 생각하게 되면 국가의 공권력을 적극적으로 농간한 그 친구 같은 경우에 형사재판에다가도 공정력을 적용을 시키다 보니까 무죄 판결이 나옵니다. 그리고 위법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라거나 정지 처분으로 받은 사람이 영업자가 영업을 했을 때 무허가 영업죄가 성립이 돼서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위법한 영업허가 취소건 위법한 영업정지임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이 사람은 무죄가 나와야 되는데 유죄가 나오고 그 형의 이름으로 취득한 친구는 유죄가 나와야 되는데 무죄가 나오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재판에는 공정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질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불가증력은 행정행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에 대해서 발생하는 효력이다. 이거는 불가증력은 뭘 말하는 거야? 쟁송 취소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처분의 상대방과 이해관계인 제3자가 취소 심판과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가 되는 것이니까 얘들한테 적용되는 게 맞죠. 그러면 누구한테는? 공정력, 구성요건적 효력의 수범자로서 다른 국가 기관에게는 불가증력이라는 게 없습니다. 민사법원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재판에 선결 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1번을 알면 3번은 당연히 알 수 있는 거죠. 당연 무효라는 것은 구성 요건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효력이 없다는 것을.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 지금 다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3개가 지금 공정력에 대한 문제고 2번이 존속력에 대한 문제고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는데, 선결 문제는 위법심사와 효력심사가 존재할 수 있고, 그 다음 민사법원과 형사법원이 존재할 수 있고, 이렇게 들어가면 4개의 평면이 나올 수가 있겠고, 민사법원의 위법심사는 국가배상, 민사법원의 효력심사는 부당이득, 형사법원의 위법심사는요 시정명령, 형사법원의 효력심사는요 무허가 영업, 무면허 운전,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건 민사법원의 위법심사에 대한 문제죠. 구성요건적 효력 공정력이라는 것은 유효성 추정의 힘이지 이건 적법성 추정의 힘이 아니기 때문에 적법과 위법에 대한 심사에 있어서는 구성요건적 효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되지 않으니 그에 저촉될 리도 없는 것이고, 아무리 권한 없는 법원으로서 민사법원이나 형사법원이라고 하더라도 위법심사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는 뭐라고 하느냐, 처분의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 판결이 있어야만 비로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도 민사법원은 충분히 그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민사법원은 해당 행정행위가 취소되어야 되지만 그 위법 여부를 심리 판단해서 배상을 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민사법원은 취소성과 관계없이 스스로 그 위법 심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8번 행정행위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행정행위 하자의 치유는 하자의 치유, 하자에 있는 행정의 전환, 치유에 대한 얘기입니다. 치유는 원래 행정절차법에 그 근거가 있어서야 됩니다. 독일의 경우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에 별도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것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논의가 있고, 여기서 제한적 긍정설이 통설 판례 입장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위법한 처분을 적법한 처분으로 전환시키는 치유는 인정될 수가 없겠으나 법치행정의 원리상, 하지만 예외적으로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핵심은 원고의 방어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허용이 될 수도 있다. 그럼 과연 어떤 범위까지 허용될 수 있겠는가 관련돼서 사항적 한계, 실체상 한계, 시간상 한계 3가지의 한계 논이 나오고, 사항적 한계는 취소 절차입니다. 취소 사유에서는 인정될 수 있지만 무효 사유에서는 인정될 수 없다. 무효 사유에서 만약 법원이 하자 치유를 인정을 해버리게 되면 법원이 새로운 처분을 발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권력분리 원칙에 반하게 됩니다. 절차상 하자에선 인정될 수 있지만 내용상 하자에선 인정될 수가 없다. 하자의 치유는 이거는 경미한 하자에 대해서만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말기암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 치료가 불가능하다. 그 다음 실체상 한계는 권리나 이익의 침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즉 원자 관계에서는 하자 치유가 인정될 수 없다. 그 다음 시간상 한계는 행정쟁송제기 이전설, 행정소송제기 이전설, 행정소송종결 이전설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통설 판례 입장은요 행정쟁송제기 이전설입니다. 불복 여부의 결정이나 그 신청에 충분한 시간을 보장해줘야 된다. 이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다음에 지금 와서 비로소 사후 추환이나 보완행위를 했음에도 만약 그것을 적법한 것으로 인정을 해버리게 되면 행정심판의 청구인이나 소송의 원고는 무조건 패소하고 기각당해서 방어권 침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1번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이거는 사항적 한계, 취소 절차에서 취소 부분, 선행행위의 무효의 하자는 당연히 후행행위에 승계되지 않는다. 하자의 승계에 대한 얘기죠. 하자의 승계는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연속해서 행해지고 있을 때 논의가 되는 것인데, 권리구제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법리 조작행위입니다. 그런데 선행처분의 효력이 후행처분의 요건을 구성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행처분이 무효라고 한다면 후행처분은 요건 흠결로 무조건 위법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한 측면을 우리 판례는 선행처분이 무효면 당연히 승계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번째,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해서 사정 판결을 할 수 있다. 무효확인 소송. 소송의 목적물을 무효인 행정행위로 하고 있는 무효확인 소송은 행정소송법 38조 1항에서 28조의 사정 판결을 준용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예외적 기각 판결로서 사정 판결을 무효인 처분에 대해서 해버리게 되면 역시 위에 있는 1번과 마찬가지로 법원이 새로운 처분을 발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권력분리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효인 처분의 경우에 있어서 그래도 기성의 공공복리 상태가 형성될 수는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사법부가 사정 판결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행정부의 역할에 대한 문제로 넘어가게 되고 행정부가 적법하게 다시 처분을 발령하면 족합니다. 무효인 행정행위는 당연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를 관한 형식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우리 행정법원에 가게 되면 일반 취소 말고도 무효 선언을 구하는 취소에 대한 소장이 별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60점을 맞으면 인용될 수 있는 취소에서 내가 시험을 봤는데 80점 맞았다면 60점짜리 시험을 보는 건 내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효 선언을 구한 취소는 별도로 존재합니다. 다만 우리 판례는 형식을 중시해서 어쨌든 이것도 취소를 구하는 취소이기 때문에 행정심판 전치주의와 제소기간에 제한을 받게 된다라고 본다는 특징을 같이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9번 행정계획에 관한 판례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른 것. 도시기본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이 없다. 우리 판례는 행정계획을 구속적 계획과 비구속적 계획으로 나누며 구속적 계획은 행정처분성을 인정하고 비구속적 계획은 처분성을 부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구속적 계획과 비구속적 계획을 나누는 기준은 판례가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을 미치냐 안 미치냐에 대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간접적 구속력을 미치는 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직접적 구속력을 미쳐야 됩니다. 그런데 도시군 계획에 있어서는요, 지금은 군이 포함되고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을 미치게 되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한 간접적 구속력을 미칩니다. 따라서 기본계획은 처분이 아니죠.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조합의 사업시행계획은 항고성의 대상이 된다. 이건 상당히 특이한 케이스죠. 재건축이나 재개발조합에 있어서는 그 추진위원회, 재개발조합의 추진위원회,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은 가항상 인가, 설립 인가는 가항상 인가이자 특허, 그 다음 사업시행 계획에 대한 인가는 가항상 인가,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인가는 가항상 인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엄연히 가항상 인가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 계획이나 관리처분 계획의 경우에 있어서는 기본행위와 인가의 구조를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만약 그 사업시행 계획이나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인가가 나오면 그 사업시행 계획과 관리처분 계획이 계획 처분이 된다고 봅니다. 판례가. 계획 처분이 되기 때문에 기본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일반적 방식이 아니라 계획 처분에 대한 항정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디귿 도시관리계획 변경 신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시설 변경 결정은 형량 명령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청을 받아서 변경하는 경우에도 특유의 한계 법리로서 형량 명령 원리가 적용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당연합니다. 이것도 행정계획입니다. 따라서 신청이 있었냐 없었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행정계획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계획재량은 일반적인 행정재량과 비교했을 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행정재량의 경우에 있어서의 행정법의 일반 원칙 외에도 특유의 한계 범위로서 필터링을 하기 위한 형량 명령 원리라는 것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고, 따라서 형량을 전혀 하지 않으면 형량의 혜택, 중요한 관계이익을 누락시키면 형량의 흠결, 만약에 그 형량의 객관적 정당성이 만약에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객관성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오형량, 형량의 혜택과 형량의 흠결과 오형량이라는 형량의 하자가 인정될 수 있고, 이것은 신청을 받은 경우에도 매한가지입니다. 도시계획의 위반에 있어서 해당 도시계획 안의 내용에 공고 및 공람 절차 없으면 처분은 계획결정은 위법이다. 절차상 하자 인정됩니다. 행정계획에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행정계획은 실체상 하자가 인정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후적, 실체상, 내용상 통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전적, 절차적 하자, 절차적 통제가 더 중요한데, 여기서 들어가는 절차 통제는 내부 통제, 외부 통제 중에 외부 통제 부분이 기초조사와 함께 공고공람 절차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의견을 수렴을 하게 되는 것이죠. 먼저 행정청이 먼저 이러한 계획을 수립 결정을 해서 집행을 하게 되면 어떤 이익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기초조사부터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먼저 공고를 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열람을 할 수 있도록 공람을 시켜줍니다.
그럼 이런 식의 행정계획이 위반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주민들이 의견을 제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초조사와 공공공람 절차 흠결되거나 하자가 있으면 행정계획은 당연히 위법해지는 것입니다. 사전적인 절차 통제가 더 중요합니다. 10번째 여기까지입니다.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입니다. 공법상 계약은 공법상 합동행위와 함께 공법관계 중에 비권력적 공법관계의 행위 형식에 해당을 할 것입니다.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행하는 계약이고 사법상 계약과 마찬가지로 쌍방의 반대 의사의 합치에 의해서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에 비해서 공법상 합동행위는 같은 방향의 의사 합치에 의해서 법적 효과가 발생하겠죠. 공법상 계약은 사법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법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게 되겠죠.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 자주 출제되는데 이건 이름이 위탁관리 용역 운영계약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위탁관리 용역계약, 이 위탁관리 용역계약은요, 이것은 저 국립의료원은 이것은 영조물이고요. 영조물인데 부설주차장은 물건이니까 저건 공물이고요. 공물인데 공물 중에서 이 의료원에 병원에 오는 사람들이 사용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공공용물이고요. 공공용물인데 갑이라는 업자한테 저 주차장을 운영을 하게 해준다면 일반 공중이 사용해야 될 물건을 특정인이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허가입니다. 이건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허가고 종전에 1976년도 이전까지는 이와 같은 국유재산에 대해서 그 사용 허가를 사법상 계약으로 본 바가 있긴 하지만 1976년도 이후부터는 이것은 가항상 특허로 보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가항상 공물이기 때문에 공물 사용권을 설정해주는 특허에 해당을 합니다. 공법상 계약의 일반적 절차는 행정절차법상 공법상 계약 규정에 따르게 된다. 행정절차법에는 신입, 처지, 예 밖에 없습니다. 신입생들은 행정절차법을 적용받아야 되는 처지, 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입, 처지, 신고죠. 입은 입법예고 행정상 입법예고 처분 절차 그리고 행정지도와 행정예고 신입, 처지, 예만 있습니다. 공법상 계약이라거나 행정계획이라거나 확약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명단 공표라거나 이딴 것들은 행정절차법에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신입, 처지, 예 밖에 없습니다. 공법상 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한 다툼이 있다면 이것은 당사소송으로 무효확인을 청구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은 합창단원, 무용단원 등에 대한 계약 해지 사건들이 있었죠. 이것은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항고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당연히 맞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11번부터 20번까지 계속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